어차피 치매 환자 혼자 계시면 사기당해서 금방 돈 잃어요. 그냥 가게 저희한테 맡기고 용돈이나 타 쓰세요. 그게 어머니 마지막 일이에요. 어머니가 자꾸 고집 부리시면 저희 형제들 인생까지 발목 잡혀요. 가게 팔아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안전해요. 어머니의 뜻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법적 절차대로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셔야 저희도 가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혜숙입니다. 이제 환갑을 넘어섰지만 제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두 아들을 키운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하늘로 보내고 제게 남은 것은 갓난아이나 다름없는 두 아들. 홍식이와 진식이. 그리고 앞이 안 보일 만큼 막막한 살림뿐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아주 힘들었고 뼈에 사무치도록 외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새벽 3시. 동네가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 큰 시장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싱싱한 채소를 손질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작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잔심부름을 했고 그릇을 씻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고된 노동을 계속했습니다. 잠깐 집에 들러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눈을 붙이는 척하다가 밤이 되면 미싱 공장으로 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 하루는 밥 짓는 소리,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간신히 뛰는 소리만이 채우는 끝없이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살림과 일을 함께하는 것은 전쟁과 같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았고 잠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투덜거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고 혹시라도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곁을 지켜줄 남편이 없었기에 제가 쓰러지면 아이들까지 넘어질까 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바람은 두 아들이 남들처럼 밝게 웃으며 자라는 것,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제가 씩씩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들들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땀 흘린 얼굴로 엄마 하고 달려와 안길 때 제가 해준 평범한 밥상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처럼 밥을 먹을 때 그때만큼은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작은 웃음, 그 순수한 행복은 제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힘으로 또다시 다음날 새벽을 맞이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러 홍식이와 진식이는 모두 어른이 되어 자기 살 길을 찾아 독립했습니다. 큰아들 홍식이는 일찌감치 도시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제 품을 떠나자 제게는 기나긴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아들들의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갑자기 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외로움이 슬금슬금 파고들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저는 다시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쉬고 아들들에게 용돈이나 받으며 편하게 살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세상에 제가 쓸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에 작은 분식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무슨 장사냐 라고 걱정하는 눈빛 반, 못마땅해 하는 눈빛 반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게를 연다니 그냥 편하게 쉬시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가게, 이해숙의 분식집은
제게 단순한 돈벌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남편을 잃은 후 다시 세상에 제 이름을 내걸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꿈의 무대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저는 비로소 외로운 홀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고소한 튀김 냄새, 손님들이 시끌벅적 이야기하는 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듣기 좋은 노래였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을 손님들에게 건네며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라고 인사할 때 저 역시 그들에게서 힘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어제보다 더 맛있는 김밥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서 미리 챙겨주는 작은 일에서 저는 큰 힘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특히 동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우르르 몰려와 떡볶이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세워줄 때 저는 제 삶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작은 가게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제 삶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를 돌보는 일에서 제 삶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의 설렘, 저녁 늦게까지 테이블을 닦으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조용한 시간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득 차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얻은 평화로운 일상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깥의 낯선 위협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제 아들들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지켜온 이 작은 가게가 곧 제 가족들과 다투게 될 장소가 될 줄은 말입니다. 저는 그저 씩씩하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오직 제 가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제 가게의 낯선 공기가 감돌기 시작한 건 두 아들이 저와 가게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변하면서부터였습니다. 큰아들 홍식이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번듯한 직장은 있었지만 겉만 번지르르 했지요. 늘 살림이 빠듯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식이는 직접 나서서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동생 진식이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때로는 진식이의 큰 소리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둘째, 진식이었습니다. 진식이는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렸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제 돈까지 끌어다 썼다가 몇 번이나 홀랑 날려버렸지요. 그러니 늘 눈앞의 돈, 쉬운 돈에만 집착했습니다. 이 가게는 그에게 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만 대면 열릴 것 같은 돈 상자였습니다. 제가 평생 땀 흘려 쌓아 올린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진식이가 가게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어휴, 웬일이야. 엄마한테 웬일로 연락도 없이. 제가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맞이하면 그는 저를 안아주는 대신 가게 안을 쓱 둘러봤습니다. 계산대 뒤에 둔 작은 금고 서류, 냉장고 위에 붙어있는 세금 납부 용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엄마, 요즘 장사 잘 돼서 통장에 돈 꽤 쌓였겠어요. 그의 첫마디는 늘 안부가 아닌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그만 일하시고 편하게 쉬셔야죠.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하루는 진식이가 대뜸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건물까지 다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아빠 유산이요.
그래, 맞다. 이게 네 아빠가 내게 남겨준 전부였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진식이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식이는 저를 향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직설적이었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노후 준비는 충분히 되셨잖아요. 이 가게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거예요? 제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연세 드시면 누가 이 복잡한 가게를 처리해요. 결국 저희 몫인데. 그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를 복잡한 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곧 자신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모든 정성과 시간은 그에게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금으로만 계산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손님이 뚝 끊긴 오후였습니다. 진식이가 가게로 들어서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형제끼리 이야기 다 끝났어요. 뭘 끝내? 너희 마음대로? 이 가게 지금 팔면 시세가 정말 최고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가게 팔아서 현금으로 딱 나누고 엄마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처리한다는 말 속에는 저를 이 가게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떡볶이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사이로 진식이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의 액수, 지분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왜 시작했는지 정말 조금도 모르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엄마. 그런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현실을 보세요. 저희 형제도 먹고 살아야죠. 저희한테도 이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아세요? 그는 제 고독한 세월과 땀방울을 옛날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지켜온 모든 가치를 무시하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진식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고의적으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가게 사람들이 들을까 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저희 인생까지 발목 잡힐 순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정해야 할 문제예요? 이게 무슨 발목을 잡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왜 엄마 재산에만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려? 저는 주방용 칼을 잡았던 손이 떨려쥐고 있던 행주를 놓쳤습니다. 이 가게는 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성벽이었습니다. 진식이는 저를 겁주기 위해 큰형 홍식이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형도 똑같아요.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엄마의 고집 때문에 저희 형제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홍식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다. 물어보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한 대를 탔으니까요. 엄마만 모르는 거죠. 그는 홍식이의 침묵을 방패 삼아 저를 압박했습니다. 두 아들이 한마음으로 저를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밖에서 겪었던 어떤 힘든 일보다 자식들에게 당하는 배신감이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너희가 내게 이럴 수가 있니?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우고 진식이에게 마지막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 가게는 내 피와 땀으로 지킨 곳이야. 이 건물은 너희들 유산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야. 단 한 평도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나는 내 뜻대로 할 거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포기하는 순간 세상은 저를 다시 아무것도 아닌 이해숙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진식이는 저의 단호함에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걷어차듯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떡볶이와 튀김 냄새 대신
쓸쓸함과 슬픔의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멈춘 듯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제 삶의 마지막 희망까지 앗아가려 한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홍식이는 여전히 멀리서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동조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제 삶의 마지막 싸움 역시 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겨진 밤. 저는 낡은 가게를 어루만지며 벽에 기대 울었습니다. 잔고가 많은 통장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가게, 그리고 저의 단단한 의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식이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논리와 더 날카로운 말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고집부리면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져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엄마가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그는 교묘하게 저의 건강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평생을 씩씩하게 살아온 제가 아들들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은 절대로 보일 수 없었습니다. 단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저는 이 가게가 저의 전부이자 마지막 성역임을 되새겼습니다. 저의 피와 땀이 깃든 이 작은 곳을 절대 탐욕스러운 아들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고독하고 힘든 싸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세상에는 저와 함께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단단하게 지켜온 삶이었지만 시간은 결국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 건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기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했습니다. 분명히 튀겨놓았던 만두의 개수가 헷갈리거나 늘 먹던 단골 학생의 떡볶이 매운맛 단계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제 씩씩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무서운 속도로 저를 잠식해왔습니다. 가게 운영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의 정신은 저를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스름돈을 잘못 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이 지적했을 때 저는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음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의 기억이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의 판단이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게의 금전 관리였습니다. 은행에 다녀온 후 제가 무슨 서류에 서명했는지, 어떤 계좌를 열었는지 아무리 애써도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제 손으로 관리해온 통장의 비밀번호도 순간적으로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몇 번을 눌러야 겨우 풀리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저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가게를, 제 삶을, 제 힘으로 지키고 싶었던 저에게는 이것이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제가 어떻게 두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이 가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특히 둘째 진식이는 귀신같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저희 흐려지는 판단력은 그에게는 금고 문을 열어주는 완벽한 열쇠와 같았습니다. 진식이는 갑자기 효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게에 들러 겉으로는 저를 돕는 척했습니다. 엄마, 힘들게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잠깐 앉아 있을게요. 엄마, 그 서류는 제가 은행에 가서 대신 처리할게요. 요즘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아요. 저는 그의 가식적인 친절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재산은 조금씩 그의 몫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진식이는 저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키웠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거래처 장부를 몰래 바꿔서 훨씬 비싼 가격의 재료를 들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지요. 엄마가 예전처럼 꼼꼼하지 못하셔서 그래요. 이게 다 엄마가 실수해서 생긴 손해예요. 그는 저의 무능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거래해온 단골 상인들 앞에서 저의 실수를 비난하고 저의 판단을 깎아내렸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은 통장 문제였습니다. 진식이는 저를 억지로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엄마, 혹시라도 정신이 흐려져서 돈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큰아들인 홍식이 형과 저 공동 명의로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 돈 내가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식이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지금 자꾸 실수하시잖아요. 가게 돈 날리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법적으로도 이게 맞아요. 그는 저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틈을 인정사정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통장의 일부가 홍식이와 진식이의 공동관리 계좌로 편입되었습니다. 눈을 뜨고도 제 아들들에게 제 손으로 제 재산을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운영 서류와 재산 관련 문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식이는 제가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틈을 타 중요한 문서들을 슬쩍 바꿔치기 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찾아보면 문서의 내용이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어젯밤 외웠던 글자들이 모두 희미한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 이거 보증금 관련 서류인데 엄마가 며칠 전에 저한테 위임해 주시겠다고 사인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진식이는 제가 흐릿하게 서명한 흔적이 있는 서류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인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미 서명이 되어 있는 종이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저의 영역을 침범하며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식이에게 격렬하게 항의하자 진식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큰아들 홍식이까지 동원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자 집에는 홍식이와 진식이 그리고 평소 연락도 없던 먼 친척들까지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진식이가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과 부동산 업자까지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운데 앉히고 가족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저희 건강과 노후를 염려하는 척.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두 제가 가진 재산의 규모와 가게의 가치를 향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홍식이가 조심스러운 척,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엄마의 재산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진식이는 옆에서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을듯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보호해야죠. 엄마가 저희한테 가게 관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게 모두에게 안전해요. 법적으로도 저희가 손해를 안 봐요. 보호라는 단어는 저를 속박하는 쇠사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제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물론 친척들까지 나서서 저에게 종용했습니다. 아들들 말을 들어요. 나이 들면 자식들에게 맡기는 게 세상 이치야. 두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치는데 복이라고 생각해야지 뭘 그리 고집부려. 저는 이 모든 것이 꾸며진 막장 드라마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인한 배신을 하는 순간, 제 눈에는 그들이 저의 재산을 탐하는 하이에나 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내가 내 가게를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흥분하시면 더 안 좋아요. 자, 여기 이 위임장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진식이는 미리 준비한 법률 서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재산 관리 및 처분 위임장. 서류의 내용은 어지러웠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가게는 물론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이 아들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에게 받는 대가인가? 나의 마지막 삶의 이유를 내 손으로 넘겨주어야 하는가?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마음속 슬픔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가족회의는 제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극심한 갈등과 분노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성을 지켜냈지만 그들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식이는 매일 가게로 찾아와 문 앞에 앉아 시위를 하듯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엄마,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엄마가 힘들어지기 전에 정리하세요. 나중에 정신이 완전히 나가면 법원에서 후견인까지 지정한다고요. 그는 제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를. 저는 점점 외롭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제 기억은 자꾸 저를 배반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떡볶이 재료를 샀던가? 통장에 남은 돈으로 이 가게를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까?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전부입니다. 이것마저 잃으면 저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외부의 폭풍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진 배신의 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경계에 피와 땀으로 지킨 이 가게와 함께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항구였던 이 가게가 두 아들의 끊임없는 파도에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집요한 압박은 제 정신을 끝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심해지는 기억의 혼란은 저를 가장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식이는 매일 가게를 감시하듯 드나들었고 제가 작은 계산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엄마, 그러다 큰일 나요. 손님한테 망신당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장부 정리를 제가 해야 한다니까요.
엄마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를 옥죄는 밧줄 같았고 저의 존엄성을 짓밟은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손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저의 실수를 덮기 위해 매일 밤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가게를 잃는 것은 물론 제 삶의 마지막 조각마저 산산조각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가게를 지킬 수 없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이미 저를 버린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때 제 삶의 균열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외국인 여성 희자였습니다. 그녀는 먼 나라에서 홀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이 작은 분식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희자는 참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가식적인 웃음은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찾아 하는 성실함이 그녀의 온몸에서 빛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서툴렀고 한국 문화도 낯설었기에 저는 그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자는 놀라운 집중력과 속도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게의 사정을 살피며 스스로 움직이는 눈치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시간에는 제 팔을 걷어붙이고 밀린 설거지부터 재료 준비까지 도맡았습니다. 쉴 때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구석구석 닦고 정리했습니다. 희자의 손길이 닿으면서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가게에 조금씩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안의 재료는 유통기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었고 분식집 특유의 끈적거림도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가게는 그녀의 정성으로 다시 생기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기억 문제가 희자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만두를 덜 튀기거나 손님의 주문을 잊어버리려 할 때면 희자는 절대로 저를 쳐다보며 한숨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에 작은 메모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묵은 2꼬치 더 남았어요. 잊지 마세요. 사장님, 저 손님은 매운 떡볶이 말고 순한 맛 좋아하세요. 희자는 저의 실수를 들추거나 저의 무능함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외장 메모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뇌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희자는 그 빈 공간을 그녀의 성실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점점 평온을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자의 눈빛은 오직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매출이나 통장 잔고를 훔쳐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저의 안색과 제가 하루를 무사히 보냈는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희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젊은 여성이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저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제가 허리를 삐끗하여 고통스러워하자 희자는 말없이 약국에 다녀와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에서 저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돌봄을 느꼈습니다. 희자야, 너는 참 착하구나. 나는 너에게 뭘 해줘야 할까? 제가 흐릿한 목소리로 말하자 희자는 특유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월급 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녀에게는 순수한 고마움과 노동에 대한 정직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 진심은 진식이의 가식적인 효심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희자는 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식이가 가게에 들이닥쳐 저에게 큰 소리를 칠 때면 희자는 묵묵히 제 옆에 서서 진식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식이는 이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지켜주는 외부인이 생기자 그의 행동에도 제약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폭풍우 속의 등대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진식이가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로 와서 희자를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야, 너 이 가게에서 뭐 하는 애야? 나한테 허락 받고 일하는 거야? 너 비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민국에 신고할 수도 있어. 진식이는 희자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위협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 당장 내보내세요. 이상한 외국인한테 가게 비밀 다 흘리고 싶어요. 저 여자가 엄마 정신 흐릴 때 몰래 돈 빼돌리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런 애한테 속는 거예요. 그는 희자를 이상한 여자, 사기꾼, 심지어 불법 체류자로까지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진식이의 그 모든 비난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희자를 향한 순수한 질투와 분노로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아들이 제게 안겨준 깊은 상실감과 희자가 제게 준 작은 안도감을 비교했습니다. 내 피와 땀으로 지킨 이 가게를 이대로 아들들에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희자에게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남에게 준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할수록 그 아이디어는 합리적이고 따뜻했습니다. 희자는 이 가게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봤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게를 맡긴다면 저의 삶의 방식, 저의 땀의 결실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희자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아들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희자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투박한 손은 저를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 같았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사장님 옆에 있을게요.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이 가게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흘리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네가 있어 다행이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방인인 희자는 저에게 가장 진실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진식이와 홍식이의 탐욕으로부터 가게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비로소 마음속으로 굳건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저의 마지막 뜻대로의 결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희자의 손을 잡고 이 고독한 싸움의 결말을 예감했습니다. 희자의 존재 덕분에 저는 겨우 무너져 내리려는 정신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게의 질서를 잡아주고 저의 부족한 기억을 채워주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폭풍 속의 작은 섬에 있는 듯 안도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을 뿐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제가 평생을 믿고 싶었던 큰 아들 홍식이에게서 왔습니다. 늘 점잖고 도시에 살면서 저를 걱정해주는 척했던 첫째 아들 홍식이 말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두고 온 중요한 장부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조용히 창고 쪽으로 걸어가는데 거실에서 홍식이와 둘째 진식이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이 모여 저에게는 절대로 들려주고 싶지 않았을 아주 은밀하고 잔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들려오는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듣지 말았어야 할 가장 잔인한 배신의 계획이었습니다. 형님, 그 위임장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 외국인한테 완전히 홀린 것 같아요. 진식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희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갈까 봐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홍식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냉철하며 이성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치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급할 것 없어. 위임장 같은 건 불안정해. 확실한 방법이 있어.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막무가내인 진식이야 그렇다 쳐도 홍식이마저 이 일의 설계자로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요? 어떤 거 말이에요? 진식이가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홍식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치 수십억짜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다고 했지?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받았고, 가게에서도 계산 실수가 잦다고 했잖아. 우리는 어머니의 병을 이용해야 해. 그럼 우린 증거를 모아야 해.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증거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수를 말이야. 저는 벽에 기대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히 돈을 가진 어머니가 아닌 재산을 빼앗아야 할 무능한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홍식이는 친척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이상한 행동들, 돈을 헛썼던 일들, 기억 못하는 순간들, 전부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성년 후견인 지정. 그 단어는 제게 자유와 재산, 그리고 이 가게를 영원히 박탈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두 아들의 뜻대로 재산이 처분되고 제가 살아야 한다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될 참이었습니다. 진식이가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국인 여자도 바로 쫓아낼 수 있죠. 형님, 어머니가 가게를 그 여자한테 넘기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홍식이는 희자에 대한 진식이의 질투를 아주 이성적이고 차가운 논리로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에게 가게를 주든 상관없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머니가 한 모든 행위는 무효가 돼. 그 외국인에게 가게를 주겠다는 이사 표현도 단지 정신이 불안정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야. 그들의 계획은 치밀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병을 이용하여 저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저의 마지막 뜻대로의 선택권까지 부정하려는 가장 잔인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릴 힘도 없었습니다. 몸속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넘어 제 영혼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것, 홀로 외롭게 서서 버텨온 이 모든 세월이 결국 이 두 아들의 손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가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일단은 조용하고 편안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좋습니다. 홍식이가 말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어머니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게 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길이에요. 안전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곧 저의 영구적인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저를 가게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깔끔하게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진식이는 신이 나서 덧붙였습니다. 형, 그럼 가게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수수료 떼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요? 그는 이미 가게가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후견인 자격을 얻으면 재산 처분 권한은 우리에게 넘어와. 그때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돼. 최대한 빨리.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을 모두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안녕이나 삶은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 현금, 처분, 수수료라는 단어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제 마음속에 이는 배신의 폭풍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가게에 나가 홍식이와 진식이 모두를 대면했습니다. 어젯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제 눈은 이미 그들을 아들이 아닌 저의 재산을 탐하는 두 명의 도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감시망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저지르는 실수가 그들의 후견인 신청 서류에 들어갈까 봐 저는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의 병을 이용하려는 아들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진식이에게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진식아, 너 어렸을 때 이 국물 참 좋아했는데. 저는 작은 모성애라도 남아있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진식이는 숟가락으로 국물만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저 바빠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외국인 여자한테 절대로 장부 보여주지 마세요. 수상한 짓이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가게의 비밀을 지키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물, 어머니의 정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홍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홍식아, 잘 지내니? 하고 물었습니다. 홍식이는 여전히 다정하고 번듯한 척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죠. 요즘 진식이가 어머니 많이 돕는다던데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가 늘 어머니 걱정하는 거 아시죠? 그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저는 그 가면 뒤에 차가운 계산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말에 저는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을 말하면서 뒤로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웠다니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맞을까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단다. 너희들이 엄마를 걱정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저는 말을 끝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슬픔은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슬픔은 이제 절망을 넘어 강한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완전한 고립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과 온기가 사라지고 저 혼자 차가운 어둠 속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키운 이 아들들이 저의 마지막 삶의 이유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저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단호하고도 처절한 마지막 선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혜숙이라는 여자가 남편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자존심의 탑이었습니다. 이 탑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에게
저는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희자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보다 더 진실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이 모든 배신에 종지부를 찍을 결심을 다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굳은 의지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게, 내 방식대로 지키겠다. 내 뜻대로 결정하겠다. 저는 희자의 손을 잡고 이 고독한 싸움의 결말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후견인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저의 모든 의사는 법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할 터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저는 희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것은 어머니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홀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숙제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겪은 모든 일과 아들들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제가 가진 치매 초기 진단서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초기 치매일 뿐 재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 결정이 어머니의 자발적인 의사였음을 공증 절차를 통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저는 희자에게 이 가게를 맡기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의 방식, 제 땀의 가치, 그리고 제가 지켜온 소박한 정의를 지켜줄 사람에게 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희자에게 처음으로 제 속 깊은 계획과 아들들의 잔인한 배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희자야, 너에게 이 가게를 맡기려 한다. 네 이름으로 가게의 모든 권리를 넘길 것이다. 희자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큰일을.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게 당황스러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망설임은 탐욕에 미친 진식이의 눈빛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저는 희자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가게, 내 방식대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다. 네가 내 피부치 아들들보다 이 가게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가족이 줬어야 할 평화와 고독 속에서의 따뜻한 위안을 줬다. 저는 그녀에게 가게를 증여하는 대신 양도 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희자는 외국인이었기에 절차가 복잡했지만 변호사와 저는 밤샘 작업을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저의 평생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충분히 보장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희자는 마치 신과의 약속처럼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고마움과 함께 이해숙의 삶을 이어받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꼭 지킬게요. 사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는 이 가게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직한 곳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이 가게는 영원히 사장님의 가게입니다. 며칠 뒤 저는 진식이를 가게로 불렀고 홍식이도 합세하여 두 아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오늘 후견인 신청 서류를 슬쩍 내밀어 저를 압박할 참이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홍식이는 평소처럼 점잖은 척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진식이와 제가 어머니의 안정적인 노후와 재산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식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승자의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저를 요양원에 보냈고 가게를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제 생애 가장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됐다. 더 이상 너희들의 위선적인 걱정은 듣고 싶지 않다. 저는 그들 앞에 공증된 계약서 사본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건물과 사업체 일체를 희자에게 정당한 조건으로 양도한다는 법률 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였습니다. 두 아들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금 저와 형을 상대로 장난하세요? 진식이는 통제력을 잃고 소리를 질렀고 냉철했던 홍식이는 서류를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져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내 뜻대로 내린 마지막 선택이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아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 능력 없는 환자로 만들려 했을 때 나는 이미 이 가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결정했다. 너희들이 모의한 그 비열한 계획, 나는 다 들었다. 홍식이가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예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우면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미리 받아둔 가장 최근의 정신건강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계약 직전에 받은 것이었고 제가 재산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식이와 홍식이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너희들은 피와 땀으로 이룬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다. 오직 돈과 재산만이 너희의 어머니였지. 너희들은 이미 나를 버렸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라. 그날의 소동은 길고 격렬했습니다. 진식이는 욕설을 퍼붓고 가구에 발길질을 했으며 홍식이는 끝까지 저를 회유하고 법적인 쟁점을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뒤에는 묵묵히 저를 지키는 희자와 완벽하게 준비된 법률 서류가 있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분노에 차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년 후견인 신청과 계약 무효 소송을 시도했지만 제가 미리 준비한 서류와 변호사의 논리적인 대응으로 인해 결국 법적 다툼에서 완전히 패소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법의 엄격한 벽 앞에서 처참하게 좌절된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 전 며느리들을 통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재산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두 아들 모두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 재산을 차지하지 못하자 그들은 이혼 과정에서 남은 위자료와 빚 문제로 서로를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각자의 부인마저 그들의 끝없는 탐욕에 지쳐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을 쫓다가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가장 시원한 소식은 그들이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이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 소식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입니다. 저를 병자로 만들고 고립시키려던 그들이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세상의 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의 통쾌함과 동시에 가족을 잃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희자의 분식집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고
운영 방식과 맛은 여전히 제가 해왔던 그대로였습니다. 희자는 이제 저를 사장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렸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저에게 따뜻한 국물과 진심을 건넸습니다. 저는 가게의 카운터 한쪽에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여전히 미소를 짓고 희자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희자야, 어묵 국물은 이 맛이 아니다. 조금 더 넣어라.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네, 어머니. 바로 할게요. 어머니 방식이 최고죠. 그녀는 언제나 저를 존중하고 저의 삶을 따뜻하게 지켰습니다. 희자의 밝고 성실한 모습 속에서 저는 제 삶의 노을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를 지킨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안도하며 마음속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와 희자가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